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재앙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면서 모든 게 다 재앙적 4년, 5년 중임제 단임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봐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한국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3회에 걸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학교 석좌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비상계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입법 독재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마비되고 있다. 네. 이걸 좌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들었고요. 또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저런 배경에 대한 분석도 나옵니다.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별법 그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여당에서 이탈표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와서 좀 불안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는 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그런 황금폰을 곧 검찰이 확보할 것 같다. 뭐 이거에 대한 불안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지 참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했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추론해 볼 수밖에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는 미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학을 전공한 분들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요, 4번을 해도 한 번 취급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7명의 대통령이 이제 나왔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 공통적으로 그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통치에 대한 스타일, 가버닝 스타일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이제 아주 고전화된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개성이 결국은 좌우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개성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어떠한 나름대로의 동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한 2년 반 동안 통치한 걸 보고 가장 이제 그 퍼스널리티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었는데요.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이제 카그니티브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인지에 대한 구조. 근데 대통령이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첫 번째는 성공에 대한 신념 같아요.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또 나가서는 뭐냐면 역대 대통령이 못하는 걸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료개혁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못했고 아무도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혐오와 불신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하면은 정치를 좀 우습게 보는 거죠. 네. 이제 그거는 그냥 검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갖고 있는 그 조직의 형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쌓여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가 판단해서 추진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계엄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이런 여러 쪽에서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비상계엄이요. 대통령 권한입니다. 그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요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비상계엄이 무조건 잘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죠. 비상계엄을 선포 12월 3일 날 했을 때 네이버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뭐였습니까? 김정은이가 죽었구나. 북한의 급변사태 때문에 계엄을 했구나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거 이해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고 나서 그렇죠. 어떻게 그 계엄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쉽게 표현해서 체제 전복을 하는 반국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엄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몇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하나는 체제 전복.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좌파 반국가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국회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거란 그 자기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는 그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거죠. 의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사람이 법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법조계 인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육공화국이 들어오면서 헌법을 새로 만들면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유신 시대 때도 저도 대학 때 유신 때 다녔었는데 그때는 뭐 위수령, 뭐 계엄령 많았는데 그때는 계엄 해제에 관련 권한이 의회에 없었습니다. 그게 육공화국 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과반 이상이 의결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192석을 야당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계엄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첫 번째. 그러게요.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념과 그리고 과도한 나름대로 그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회를 막으면 결국 계엄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그 제 속에서의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는 뭐냐?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디바이드 가버먼트. 여소야대는 지극히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국회가 예를 들어서 한정과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거를 우리가 보면 여소야대란 말 쓰지 않습니까? 네. 레간 대통령이 81년서부터 89년까지 8년간 미국을 통치했었던 대통령인데요. 6년이 여소야대였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딱 선거 끝나고 나서 2년 후에 치는 미드텀서부터 계속 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레간 대통령은요, 퇴임 직전에 국정운영 지지도가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직전하고 퇴임 직후하고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대통령이 그러네요. 레간 대통령이에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그 여소야대라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야당과 협치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됐든 간에 야당 대표가 그것도 뭐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의 대표를 2년 만에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정치를 하는 이재명을 보는 게 아니라 중범죄자로 보는 거죠. 범죄자로 인식을 하니까 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이게 검찰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화가 나는 거죠. 자꾸 요청했잖아요. 영수회담을. 정치는 정치고 수사는 수사인데 그거는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이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여소야대 6년 동안에 자기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레이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CEO가 아니에요. 별명을 줘줬어요. 미국의 CCO다. Chief Communication Office. 소통의 달인.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사람 정도 같으면은 얼마든지 아무리 여소야대 하더라도 소통할 수 있겠구나 되는데 그렇군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그 방식이 아니라 마치 힘을 갖고 누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실은 여기 이 대목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무위원들 탄핵소추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에요. 그 야당의 권한이잖아요. 의석의 권한이지만 정말 여건이 맞았느냐. 여건 안 맞는 거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아까 얘기는
인식 구조가 상당히 좀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뭐 뒤틀리고 왜곡돼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는 이제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명태균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인 뭐 고민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가요 비상계엄 해가지고 국회를 저렇게 마비시켰던 거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를 선언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거는 뭐 정치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자신 끝나고 나서 너무 국민들에게 좀 제가 판단할 때는 당당하지 못하다. 네. 아니면 엄포형 계엄을 했다고 들어봤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엄포형 계엄을 하는데 체포 지시하고 네. 경고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국헌문란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 내란이라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폭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만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요건이 됐을 때 보통 내란죄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국토에 대한 나름대로 일부분을 저거 한 거죠. 훼손시킨다든지 뭐 참전한다 이런 건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국헌문란인데 이 국헌문란은요. 헌법에서 선출된 기관을 강제적으로 그 기능을 마비시킬 때가 결국은 형법에서 얘기하는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국회를 어떻게 됐죠? 지금 일단은 제어를 하려고 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 논쟁이 있겠지만은 상당히 그 헌법 연구하는 연구자들 분에서도 뭐 서로가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 부분들이 뭐 헌재가 이제 판단하겠죠. 왜냐하면 이번 헌재에서는 탄핵 소추에서는 다른 거 다 빼고 내란죄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탄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 대통령제하 속에서 자꾸만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자꾸만 권력 구조의 형태로 보기보다는 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 믿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그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결국 1987년 개헌 이후에 확립된 1987년 체제 네. 이 속에서 탄생한 그 제왕적 대통령제 이 제도의 문제점이 결국은 이번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 많죠. 교수님은 제도보다는 사람, 리더십의 문제였다. 이렇게 좀 보시는 쪽이 뭐예요? 저는 이제 후자라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제도라는 거가 네. 있고요. 제도는 우리가 뭐 얘기하면 하드웨어예요. 저는 뭐 내각제도 좋은 제도고 대통령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대목에서 우리 언론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대통령 중심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프레지던셜 시스템이지 그게 왜 대통령 중심이라가 대통령 모든 거가 다 중심이 돼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냥 네. 대통령제예요. 예를 들어 캐비넷 시스템이지 뭐 내각 책임제라는 것도 말을 써요. 네. 왜 그런 말 썼는지는 모르죠. 그 내각제입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제하 속에서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대통령한테 힘이 다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74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용어예요. 네. 임페리얼 프레지던시라는 네. 것이 그 미국에서도 대통령에서 보세요. 행정명령 내리면 다 하잖아요. 그러나 미국에는 의회가 그래도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미국 지금 이제 공화당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 맹목적으로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나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제라는 것보다도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 것. 대통령제를 하면서 내각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하면서 내각제를 운영한다는 건 뭐냐면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는 거예요. 야당은 무조건 정부를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제 하 속에서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죠. 네. 운용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지 건강한 정부가 나오는데 네.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이 옛날에는 집권당의 총재 시절이었었어요.
수직 통치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더 그게 악화된 거는 뭐였었냐면, 이중적 권력 제도를 이중 권력 시대를 맞이한 거죠. 여소야대인데 이게 초극단적인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여당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야당의 다수의 폭정. 네. 이거는 뭐 예고됐었던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을 보면 토크빌이 벌써 180년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이제 썼던 사람인데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속은 뭐냐면 다수의 폭정이라고 해서 의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건 뭘까지 갈 수 있느냐? 연성 독재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 위험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권력 시대 때 의회와 행정 권력이 충돌을 하는데 완충 지역이 없잖아요. 그거를 하려면은 레비츠키라든지 데니엘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자제와 그리고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민주 규범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정치 문화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서식 환경이 뒤틀리고 왜곡돼 있다. 다윈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서식 환경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댑테이션 하잖아요. 이상한 식으로 적응된 거죠. 이걸 단순하게 대통령제하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문제라. 자, 4년 중임제가 되면은 정치가 정상화될 거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검증되기 어려운 거예요. 네. 아니, 문무관 대통령이 8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5년 단임제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5년 만에 그 정권이, 우리는 3번 정권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각자 진영에서, 야, 저 사람이 8년을 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게 뭐가 원인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언론도 보면은요, 아니 뭐, 개헌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 얘기하는, 서베이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뭐 4년 중임이냐, 뭐 분권형 대통령이냐, 무슨 뭐 내각제. 아니, 생각을 했어요. 분권형 대통령이라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내치와 외치를 예를 들어서 구별한다. 지금은 내치와 외치가 구별이 되나요?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분권형 대통령 얘기 막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국무총리는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프랑스는 그걸 아니 제도화 시켰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뭐냐면 동구정부를 만든 거죠. 우리 같으면은 지금 동구정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국무총리는 그냥 바로 야당이 하고 민주당. 그 대신 너무 강하게 나가면은 해상권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마크롱은 국회를 해산시켰어요. 네. 근데 우리는 해상권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를 장악한 정부가 지금 29번 탄핵을 소추한 거잖아요.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대통령의 삐뚤어진 신념 체제에 의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개헌밖에 없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난 오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서로 막을 수 있는 걸 해야지. 4년 중임이 된다고 해서 제2, 제3의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당이 지금 뭐 기껏해 150밖에 안 되는, 18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정 권력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완벽한 권력을 장악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하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개헌을 해가지고서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제도가 줄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서 권력구조 얘기를 하면은 제가 평생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권력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뒤틀리고 왜곡되고 잘못된 모든 정치의 파행과 퇴보의 원형은 권력구조가 아닙니다.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란 데서 모든 게 파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제왕적 당대표 얘기는 안 하죠? 아니, 지금 일극체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을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탄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수, 미국 같으면요, 그건 사법 방해입니다. 말씀 들어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대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제왕적 당대표가 갔을 때 이걸 같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면은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정당 구조, 국회 구조, 선거 구조, 선거법,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지금 나는 참 국회의원들 보면은 참, 저분들이 대한민국을, 국민을 대표하는데, 마다 로텐도골 가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장애 집회 가가지고서 또, 그거 하잖아요. 네. 저 사람들을 과연 우리 국민의 대표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의회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네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크로스보팅도 하고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1903년도에 위스콘신주에서 처음으로 이 공천을 보수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됐고 그때는 완전히 그 당의 보수가 우리가 더 했어요. 네. 그 시가 피면서 다 배당했거든요. 머신 팔로틱스를 해가지고 막 동원해가지고 막 썼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서 1903년도 위스콘신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준 겁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아예 주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도 지금 공천과 관련된 거는요. 왜 그걸 당헌 당규로만 하죠? 선거법과 정당법으로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주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903년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만들고 미국 정치에 대변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미국은 1900년서부터 1918년 거를 프로그레스 무브먼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미국이 막 엉망진창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정치인이 변혁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자꾸만 권력구조 얘기만 해서 그런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1900년부터 1918년까지 그때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미국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딱 만들어냈어요. 제일 첫 번째 만든 게 뭐냐면 바로 경제 분야에서 독과점법을 만든 겁니다. 그때 엄청난 오일 포함해서 경제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독식을 했거든요. 이거를 막아야 되나. 독과점법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만든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그 세 번째 얘기한 게 여성의 참여권 강화, 노동의 그 가치 강화,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대변혁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지 무슨 4년 중임제가 어떻고 무슨 중권은 대통령이 어떻고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이제 실제로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요 당연히 현역한테 유리하죠. 그러나 그게 시작이 되면은 이제 의원들이 당론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을 300명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한 10명만 가지고 해도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저 헌법 46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기가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하라고 돼 있고 국회법 121조 보면 자유투표 규정이 있어요. 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당론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 버젓이인데도 불구하고 딱 당대표가 당론이다 하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뭐라 그랬었죠? 지난번에 탄핵할 때 그 당론 따르지 말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의원들 당선자 앞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당론에 따르세요. 자기네가 필요할 때는 당론 따르라고 그러고 상대방 할 때는 당론 따르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완전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네. 이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말 물론 이제 의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과정 속에서 너무 쉽게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 훈련 받지 않은 사람도 되고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치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고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낙하산식으로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면서 모든 게 다 제왕적 4년, 5년 중임제 단임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일부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봐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사람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죠. 시스템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단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서로 시스템이라는 네. 건 우연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잘 우리가 이렇게 짜여진 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떠한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부속품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나만 안 된다고 해서 게 여러 개가 지금 망가져 있으면 다 같이 해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정치 얘기하는데 서로 맞물려 있는 여러 구조가 같이 함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왜 정치 개혁이 어려웠고 안 되냐면요.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총체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고치면서 마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네. 착각 때문에 그런 그렇군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정당 제도는요, 김종필 우리 총리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만나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대한민국 산업화는 결국은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내가 만든 정당 모델을 지금까지 지키고 그들 하고 있잖아. 60년대 만든 모델이에요. 60년대 JP가 만든 정당 모델을 지금까지도 쓰고 왜냐? 이 중앙당의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서 거기서 사무처원들이 옛날에 다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저렇게 왜 거대하게 됐느냐?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난 분노 왜 안 하는지. 우리 정당한테 국가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왜 국가보조금을 주죠? 저렇게 엉망진창인 정당한테 1인당 8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뭘 해요? 장애 집회하고 그 돈 가지고 투쟁하고 그러잖아요. 자선력이 없게끔 그 비례되는 중앙당을 가지고서 움직이니까 저는 제일 웃기는 게 뭘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국회로 들어와야 돼. 원내정당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무슨 당대표가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나와가지고 그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겨워 죽겠어. 똑같은 식으로. 정부화 시대 그럼 최소한도 무슨 나름대로 좋은 걸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당민주주의 상당히 우리가 이게 여기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요.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윤 대통령의 리더십도 한번 좀 되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윤 대통령 리더십은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리더십을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파워랑은 다른 개념인데 네.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건 정치학자들이 수없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파워와 리더십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파워라는 거는 강제적 물리력을 통해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처벌을 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도 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시하고 통제하고 또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파워에 갖고 있는 사람의 목표가 최고인 거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방탄하면 방탄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하면 자유로 가는 거죠. 근데 리더십은 그게 아니라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에요.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따라오는, 그게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파워가 있어야지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권력을 쓴다는 거가 거기서 이제 오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도 리더십의 요체는 뭐냐면 아까 자발성과 그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persuasion. 네. 설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residential power, 뉴스테트가 얘기하는 80년대 쓴 책인데요. presidential power는 어디서 나오냐면 설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persuasion.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설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끌어들여. 우리는 그게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우리 그 대통령 인식 구조나 이런 걸 봐서 세 가지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 리더십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 약점은 뭐였었냐면요. 이 사람은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만기칠람 리더십입니다. 모든 걸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박근혜 때도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요. 59분 대통령. 처음에 50분에 또 59분으로 됐잖아요. 그게 바로 만기칠람 리더십.
두 번째의 결정적인 그거는 뭐냐면 폐쇄적 리더십입니다. 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실패한 예를 보면 제가 그래서 만기 칠남 리더십과 폐쇄적 리더십은 아주 극소수의 자기랑 친한 사람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아마 비상계엄도 뭐 김영현을 포함해서 몇 사람들만 알았잖아요. 네. 몰랐잖아요. 공무원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폐쇄적 네. 리더십의 그 전형적인 특징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은 뭐 얘기하는 문고리 3인방 얘기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또는 뭐 최경환 포함해서 아직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져가는 네. 그런 그 폐쇄적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은 지금 얘기하는 저는 보이지 않는데 일종의 저는 컴플렉스 리더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뭔가 도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은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9분 만에 사실은 것도 굉장히 정상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거예요. 뭐가 공격하면 아니야. 제가 다 얘기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방어적 리더십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작동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소통의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만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협체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가 네. 없습니다. 그 더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꿈과 비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지는 그것 거죠.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아까 가장 중요한 퍼스널리티에 대한 퍼스널리티의 신념과 동기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리더십이 돼서 제가 야 이거 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좀 뭐 대통령 2년 반 동안 나오는 과정 속에서 자꾸만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서 결국 이제 이러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네.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특정 정당에서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면 일단 대통령이 되면 이념이나 가치를 가르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역시 특정 가치 이념만 계속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도 역시 그런 모습을 상당히 강하게 비쳤던 제가 이제 미국에서 네. 그 이제 정치학 박사과정에 있었을 때요. 아메리칸 팔리틱스 세미나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뭐 작아요. 스몰 클래스인데 근데 거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장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당황했었던 거는 이제 뭐 요새는 뭐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때야 뭐 영어 그렇게 많이 훈련받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였었냐면 지금도 생생합니다. What is democracy? 너희들은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5명밖에 안 듣는 거예요. 박사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박사과정으로 들어올 때는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뭐 설명하고 뭐 구구절절. 드디어 저한테 왔어요. 미스터 김, what is democracy? 딱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거면 되겠구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선생님 막 웃어. You right. 하면서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in the earth. 이 지구상의 국민에 의한 국민이라는 정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863년도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요, 굉장히 짧은 연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났구나 했을 때 벼랑과 기습적으로 what else? 그 밖에 다른 게 뭐냐?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그때 얘기해 준 거가 우리 그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 만나면 꼭 얘기해 줍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게 아니라 보다 완벽한 것을 향해서 가는 거다. more perfect. 그런데 인간은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불완전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기적이고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해야지만이 민주성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이 성숙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안 돼. 질러대고 선동하고 사이다 발언하고 막 그래야지만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어본 게 뭐였었냐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저 선생님이. 결국은 회색이 아름다워야지 민주주의가 성장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블랙 앤 화이트를 섞으면은 그레이가 되거든요. 우리 근데 블랙만 있고 화이트만 있지. 그레이는 회색 문제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극단적 대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 대립을 통해서 대통령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뭐를 해야 되죠? 우리 영어로 하면 파티가 뭐죠? 정당이잖아요. 네. 그 무슨 뜻이죠? 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당은. 그렇죠. 파트.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니까 정당을 할 때는 특정 부분을 하지만, 그러면 우리 저 선생님 물어본 거죠. What is the presidency? 너 프레지던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What is the president? 프레지던트가 뭐냐? 동사형이 preside. 회의를 주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인데, 우리는요, 한문으로 쓰니까 큰 그렇죠. 통자에다가, 이게 되니까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거를 대통령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 속에 대한 이해들 부분들이 있고, 더 나가서 뭐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지도자의 길이라는,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랜 동안 정치적인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치를 하고,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오랜 동안 고민을 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 한방주의가 또 굉장히 강해요. 네. 한방.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 딱 되고 나니까 자기한테 충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로. 공정과 상식을 내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비공정적이고 비상식인 나라 봤나요? 그러네요. 김건희, 명태균 이런 쪽은 그건 촉발 요인이지 기저 요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왜 3개월 만에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은데, 그게 3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온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파동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일찍 왔지만 빨리 극복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번도 3개월 처음에 초창기 때 50% 초반에 있다가 3개월 후에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많은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걸 역전시킨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익스펙테이션이 있거든요. 아, 맞아. 뭐 사람들은 왜 이재명이 안 잡아들여? 그걸 익스펙테이션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되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근데 조금, 이게 좀 이상한 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벼랑간 또 뭐 무속 얘기도 나오고, 뭐, 막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나는 결국 프리자이드. 일종의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통합이에요. 아니, 그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뽑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만델라. 이 사람은 27년간 감옥에 있었지만 나와서 이걸 만약에 다 백인들을 우리 같으면 다 배쳤고, 문재인 대통령도 실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통합이 시작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취임사 보면요, 화려해요. 정말 많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딱 하나만 실천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거는 약속을 지켰어요. 진짜 우리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십시오.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 적폐청산 시켰잖아요.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죠? 다 알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으로 갈 수 있을 때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포용하고 설득하고,
근데 그렇고 나서 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보통 얘기하냐면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영학 쪽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기업들은요, 이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을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파워 매니지먼트, 권력을 어떻게 매니지먼트한 개념이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 있는 거야.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이 권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야당과도 협치를 하고,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그 잘못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협치 절벽이에요.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경제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의 경제 정책이 있나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래도 뭐 창조경제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창조경제라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있죠? 경제와 관련해서. 그러네요. 없잖아요. 경제 개념이 없네. 없어요. 경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론 수준에서 뭐 자유, 연대, 동맹 이것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앉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없었고, 마지막에 없었던 거는 뭐냐면 비슷한 건데요. 대한민국이 이제 도약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이라든지 그 우리가 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1974년까지 북한의 1인당 GNP가 더 많았어요. 74년까지. 근데 74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이번에 노벨 평화상 경제상 탄 사람 있잖아요. 포용적 제도, 억압적 제도, 포용적 제도보다도 이게 기장경제적인 체제에서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그때 중화학공업으로 돌았고 산업에 대한 얘기. 북한이 바로 주체 사상으로 돈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십시오. 이러한 그 산업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체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주 치명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제 해결하겠지 하면은 좋은 사람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인재에 대한 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인재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아까 얘기하는 그 만기 칠남 리더십이기 때문에 인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별로. 되돌아보면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한덕수 총리를 지명을 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당부를 하기도 하고, 또 취임 초기에 뭐 100일 넘게 도어 스태핑 같은 거 하면서 되게 언론하고 국민하고 소통을 되게 중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강하게 이 제왕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많이 띄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였던가 그제였던가 어떤 신문에서는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던데, 윤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2022년 7월에 이준석 대표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을 때, 이 내몰아쳤을 때, 친윤을 앞세워서 내몰아쳤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상당히 제왕적인 모습을 띄기 시작했다. 뭐 이런 그 비서관의 그런 그 인터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 선거 환경과 통치 환경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로 콜리션과 가버닝 콜리션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권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려면 일렉트로 콜리션과 가버닝 콜리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예를 들어 중도 보수 연합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일렉트로 콜리션이에요. 근데 통치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다 쳐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준석 쳐내고 안철수 쳐내고. 근데 안철수는 자기가 공동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안철수 우리 의원한테. 그러면 2022년 3월 4일 날 그러면 서로 후보 단일화 할 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각서 같은 거 없었냐고 그랬더니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되게 순진한 사람이다. 왜냐면 DJ 피아노 때는 그 각서까지 다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아이, 의원내각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없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무슨 휴지 조각을 믿으시냐고 저를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순진하지. 기억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취급했죠? 국정 운영의 해방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가 이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도 보수에서 일단 중도를 떼어내고, 그리고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때 같이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래 정상적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미숙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다는 것보다도 정말 좀 당 대표직에서 좀 물러나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 간단한 게 있잖아요. 장관 시키면 되죠. 그럼 얼마나 화려해 보여요. 아, 이제 이 대표님도 이제는 국정에 참여를 하셔서 네. 이거 경륜도 쌓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대표직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3개월 후에 자르면 되잖아. 아, 일을 못 한다고. 예? 그런 거죠. 대통령 얼마든지 자를 수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쫓아낸 것처럼 된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철수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일렉트로 콜리션 같은 경우를 이제 파괴시킨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뭐 그때부터 시점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벌써 이제 딱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까 얘기하는 그 믿음과 신념이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강하게 저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워낙 이제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파워 매니지먼트라든지 어떻게 관리를 한 거라든지 이럴 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같이 했었으면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윤핵관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강화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지금 5번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정상적이죠. 정상화시키라고 만들었는데 더 비정상적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참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선거 끝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을 한 사람들은 다 됐어요. 이준석 됐고 안철수 됐고 나경원이 됐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김기현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쉽게 표현해서 권력을 즐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에서 나오는 용어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어느 빈도가 더 많이 나오나 보면 뭐 설득, 배려, 타협, 협치 이게 아니고 지금 나오는 거 막 항상 보십시오. 보면은 독단 나오죠. 농단 나오죠. 남용 나오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우리의 폴리티컬 컬처, 정치 문화와 아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것을 이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뭐 다음에 뭐 어떤 정부가 들어오고 다시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헌재에서 기각돼가 들어오든 간에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이번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미국이라든지 해외 언론에서 자주 쓴 말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리질리언스란 말을 썼거든요. 저는 거기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렵다 해서 제가 그 칼럼을 썼는데 우리의 민주적 회복력이 탄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조금 민주적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저거 해야 되는데 결론은 겁니다. 경제에는 고소압축 성장이 있지만 정치에는 고소압축 성장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다 이걸 경험을 하면서 지금도 보면 규정이 없는 것들 헌법적 해석을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정리해 놓고 나름대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도화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헌팅턴 교수가 얘기하는 그 나라에 있어서의 얼마나 이게 제도화의 수준에 따라서 결국은 선진화될 수 있냐 없냐는 건데 우리는 제도화의 수준이 너무 낮는데 특히 정당에서의 제도화 수준이 너무 낮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리더십이라는 게 오랜 기간 동안에 리더가 습득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미국에는 60년대에 이제 그 미시간 대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ICPSR 같은 데는 이제 정말 좋은 서베이를 하고 그 서베이한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해놔가지고 누구든지 가서 그 원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뭐 그 여론조사가 막 남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조사랑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미국은 이제 미시간 대학이라는 아주 굉장히 아주 우수한 대학에서 서베이를 해서 그 자료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는 그런 공감도 있고 좋은 자료인데, 그래서 마커스라는 교수가 도대체 지도자라는 걸 평가할 때는 뭐를 보고 평가를 할까 가지고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가지고 이제 딱 잡아낸 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리더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 컴피턴스죠. 두 번째가 인테그리티,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어느 정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왜 실패했냐?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최초의 대통령이거든요. 딱 하나입니다. 무능과 위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경이 내립니다. 무능했고 위선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뭐냐면 저는 무능과 오만이라고 봅니다. 무능과 오만. 그 오만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이번 조기 만약에 대선 치러진다면 뭐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지고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뭔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좀 선거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강하고.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정책을 좀 잘 알고 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런 게 제가 볼 때 이제 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인테그리티, 정말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네. 거기에는 뭐 도덕, 윤리 이런 거거든요.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리더십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정말 들여다보면은 그 두 가지를 보고 결국은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징조가 좀 안 좋았어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가장 핵심이 뭐냐. 비호감 대선이었거든요. 네. 둘 다 60% 다 이상 됐어요. 비호감으로. 그러니까 누가 돼도 비호감이야. 문재인 2017년도에는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나왔었잖아요. 호감도가 훨씬 높았었어요. 근데 2022년은 아주 정말 에브노멀하게 비호감이 다 60%씩 넘었거든요. 근데 그렇고 나서니까 누가 돼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하나는 뭐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 좀 비판을 하면은, 아니, 자기네들이 입법 폭력이란 거, 입법 독주한다 해가지고 다 하는 거는 권한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왜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속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뭔가 좀 우리 사회가 변화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그 제도에 대한 문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은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바꾼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포퓰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한탕주의와 한방주의에 우리가 세잖아요. 이제 그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메모를 하면 제일 제가 이제 선거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뭐 연구도 하고 갔을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요. 끝나고 나면 이민 가야겠다는 소리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민 간 사람들이 없어요. 더 이제 황당한 얘기는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왜 잘라요? 잘 찍으면 되지. 예?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더 우리 지식인층의 역할도 크고,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정권 교체됐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하는 무능과 위선이란 말도 썼지만은, 정말 왜 5년 만에 그 정권이 교체됐냐면, 저는 진보 지식인들의 비겁한 침묵 때문에 졌다고 봤었습니다. 지식인들은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다 얘기해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내가 보수라고 하도 지식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지금은 서로가. 그러니까 딱 진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몰되면은요, 그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게 지금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보거든요.
2015년도에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걸 해봤냐면 도대체 시대정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국민들은 시대정신에 대해서 뭐를 시대정신이라고 그럴까? 아, 멋있잖아요. 시대정신. 그래서 1억 2천 건을 SNS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었냐면요. 성장, 분배, 평등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때 처음 잡아낸 게 제가 공정이었습니다. 공정. 야, 희한하다. 이 공정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별로 많이 거론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공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정하다는 거는 뭐가 됐을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그 빅서베이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온 게 공정한 기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대통령은 자질을 넘어서서 이러한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부분들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그럴까? 2015년도에 공정이라는 것이 나와서 제가 2017년 대통령 선거하면 공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고 대한민국 지향하는 가치가 될 거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2018년도, 2020년도, 연속적으로 계속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가장 계속 많이 나오는 게 공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공약을 내세웠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공정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특히 젊은 세대들. 저는 통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통합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정과 통합이라는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그런 쪽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학습도 하고 국민들의 주는 메시지 속에서 아까 얘기하는 레토릭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그 부분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래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해주신 공정과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네. 이게 제도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로 이번 사태를 풀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일부분이고요. 다 중요하죠. 제도도 이제, 근데 제도에 대한 개혁을 할 때는 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걸 통해서는 절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아까 얘기하는 권력 구조, 정당 구조, 국회, 선거법 이것을 같이 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길게 호흡을 하면서 가야지만이 그게 이제 그래서 스웨덴 모델들은요. 스웨덴은 SOU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딱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북유럽 모델을 한 번 정도는 깊이 연구를 해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데 좀 아쉬운 거는 너무 그냥 그 표피적인 거 또 너무 그 단발성에다만 집중을 해가지고 모든 이번에 보세요. 여론조사 나오면 뭐 4년 주기면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요. 조사를 해보면. 네. 그다음에 분과장 나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각제 나오는 거예요. 내각제는 왜 안 되냐?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직접 뽑고 싶어 하지. 네. 더 나가서 저렇게 정당이 엉망인데 무슨 내각제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050 때 내각제를 한번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랜 동안 정치에 대해서 고민도 했고 그리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경험과 경륜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좀 우리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